NH투자증권에서 거시경제 분석 담당하고 있는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25년 전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25년에 좀 디테일하고 좀 구체적인 거는 전략에서 좀 더 좋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연간에 대한 거는요. 저는 약간 좀 이제 2, 3년 중기텀 얘기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돈을 풀어내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산성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의 쏠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기텀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자본이 돌아가야 되는. 그럼 이제 돈을 누군가는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떤 그 시대 정신의 명암이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가 돈을 풀어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10년 단위로 좀 뭔가 바뀌는 듯한 양상이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는요 2000년대에는 은행 대출 잔액이 쭉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같은 경우가 미국 정부가 은행의 규제를 풀어줘서 부동산 대출 이제 규제 없이 쫙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간 은행이 알아서 돈을 풀었던 시기가 2000년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한 10년을 쭉 가다가 이게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리먼 사태 빵 터지면서 이제 은행들이 주르르 망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민간 은행을 BIS 규제로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그다음에는 중앙은행의 전면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은행이 알아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산시장 전체에서. 근데 2010년대가 되면은 민간은행은 딱 막아버리고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푸는데, 채권을 사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채권을 사서 금융시장에서 돈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채권을 사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쭉 빠지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0년대 경험이 VC가 전성기를 누리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대를 돌이켜 보시면은 지방 부동산이 그냥 올라가요. 이게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올라가요. 이게 왜냐면은 금리가 쭉쭉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채권을 사서 10년물 금리를 밑으로 빼버리니까 이게 쭉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2010년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으로는 정부 지출, 그러니까 이게 지출을 늘리건 감세를 하건 적자를 일으켜서, 근데 이런 방식은 결국에 정부가 재원 조달하려면 이건 결국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실물 경제에 넣어버리는. 그래서 2010년대 방식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서 금융에 넣어버리는, 2020년대 지금의 방식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실물로 넣어버리는, 굉장히 좀 다른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그 결과가 차트 4개로 보시게 되면은 안 넘어가죠.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예를 들어 이 왼쪽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중앙은행 보유자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얼마나 돈을 풀어주느냐인데,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는 거죠. 내년에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약화되겠지만 어쨌든 줄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정부 지출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조금 뒤로 빠지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잖아요. 적자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장표를 넘겨주시면, 8페이지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왼쪽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 자체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정부는 가만히 있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유동성이 느는데, 지금은 반대로 중앙은행은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정부가 돈 풀면서 유동성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돈은 풀리는데 내용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10년물 금리를 밑으로 쭉 빼면서 돈이 풀리는데, 지금은 약간 높은 데 걸쳐놓은 상태에서 돈이 풀린다. 그러니까 이 허들을 넘냐 안 넘느냐가, 예전에는 이 허들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허들이 있다. 그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결국엔 예전에는 채권을 사서 그거를 금융에 넣어버렸는데, 지금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게 실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인플레 값, 그러니까 예전엔 자산 가격의 인플레 값이 높았다면 지금은 실물 부분의 인플레 값이 당연히 22년 이럴 때보다 당연히 낮아지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에서 걸쳐질 것 같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결국에 어떤 시대 정신, 예를 들어 이런 돈을 풀어내는 방식이 2000년대는 민간은행, 2010년대는 중앙은행, 지금은 정부인데,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은 한번 어쨌든 그 끝을 갈 때까지는 좀 더 가는 것 같다. 그럼 이건 사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예를 들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황색이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적자를 내는데 적자를 내서 GDP를 키웁니다. 물론 GDP를 키우는 게 꼭 정부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GDP를 키우다 보니까 이 파란색 선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녹아내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정부가 적자를 내가지고 빚만 일으키고 끝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지금 한 3년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자 내가지고 부채를 녹여버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굉장히 미국은 어쨌든 혼자는 스스로 되게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GDP를 더 키워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뭐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거를 멈출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자를 일으켜서 어쨌든 부채비를 녹였기 때문에 누가 정치인이 나서서 긴축을 하자, 정부 부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대정신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마는 예전이든 지금이든 언제든 누구나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 돈을 푸는 건 결국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흐름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언젠가 이 부채 비율이 다시 올라올 때 그러고 나면 다시 이 흐름도 끝나고 또 다른 어떤 흐름이 시작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걸 좀 더 이어갈 것 같다.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구간점에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조금 헛개비 같은 얘기인데 이건 사실 뭐 중립금리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중앙은행이 뭐 경기를 뭐 부양하지도 훼손하지도 않는 적당한 금리다. 뭐 한 3년 정도 뒤에 적당한 금리가 얼마냐 이건데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얼마가 적당한 기준금리인지는. 근데 그 페드에서 주는 4개 모델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단순 평균을 하면은 지금 대략 3.5 정도, 그러니까 3에서 4 사이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미국 경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정책으로 계속 더 잘 가고 여기서 덧붙여서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혁신까지 붙어버린다. 그럼 두 번째 시대 정신을 드리는 말씀이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는 돈을 풀어내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게 첫 번째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대 정신은 생산성인데 사실 이 부분은 탑다운하는 뭐 거시경제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텀업 얘기고 기업 분석을 하는 그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얘기인데 다만 이 관점에서 뭐가 있냐면은 AI든 뭐가 됐든 그런 기업 혁신은 결국에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보이는데 근데 이 차트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약간 생산성의 역설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90년대 초반을 보시면요. 이때 처음에 인터넷이 나오고 아마존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생산성이 되게 높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기업이 어떤 혁신을 했을 때 그게 거시경제 전체로 번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막상 혁신이 난 처음에는 되게 느리게 올라가다가 이게 거시경제 전반에 번졌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이 모두에게 보급됐을 때 그때 스파이크를 치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작 그때 위험한 신호가 발생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AI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시 경제 전체에 번진 건 아니죠. 그럼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게 한 2, 3년간 더 미국의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게 약간 중립금리 같은 걸 좀 자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영원할 수는 없고 몇 년 뒤에는 문제가 될 텐데 그 시점은 뭐 제가 맞히긴 어렵겠지만 대략 한 28년 전후가 좀 되지 않을까 이 어떤 이 시간을 단순 대입하면요. 더군다나 28년이면 트럼프 정부 임기 말이니까 약간 좀 그때는 27년 말 28년 초 그때는 미국도 좀 리스크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뭐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 어떤 생산성에서 좀 더 약간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약간 좀 유치한 차트일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는 어떤 상황,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주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출발을 하죠. 이제 도시와 산업화를 거쳐서 출발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조 기반을 이제 닫고 거기서 실패한 나라들은 이제 여기서 쭈루룩 미끄러지고요. 그걸 성공한 나라들은 이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엔터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이런처럼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요 이제 신흥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은 보통 2단계에서는 대부분 인구랑 투자가 정체되기 때문에 저성장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걸 넘어서면은 기술 혁신으로 넘어서면 여기서 다시 한번 성장이 높아지는 단계일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한국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저성장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심지어 미국도 2010년대에는 성장이 낮았던 편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한국의 저성장은 뭐 이거를 그냥 기본값으로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 세 개의 그룹의 간극이 점점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기술 혁신으로 쳐나가고 있는 가운데 인구 투자도 늘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로 가고 미국 이외 선진국과 신흥국이 있는데 신흥국은 사실 끌어올리려면은 미국이 물건을 사줘야 끌어올라가는데 일단 이것도 좀 막아버리니까 이 세 그룹 간의 간격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장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제가 중기텀이라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대한 어떤 겨냥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약간 중기텀으로 이럴 수 있다라는 이제 차원의 말씀인데 왼쪽과 오른쪽, 먼저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 차트가, 왼쪽 차트가 채권입니다. 뭐냐면은 막대 차트로 된 게 외국인이 들고 있는 미국 채권에다가 미국이 들고 있는 해외 채권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막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채권을 사는데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오른쪽은 주식이고요. 근데 이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언제 올라가냐면 2000년대에 쭉 올라갑니다. 2000년대. 이게 왜 올라가냐면 2000년대에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브라질, 러시아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거든요. 고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이 나라들이 뭘 하냐면 이걸 둘 데가 없으니까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쭉쭉쭉 삽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금이 쭉 들어와서 미국 국채의 밸류를 높여버리는 거죠. 쭉 그냥 밸류 자체를.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성장한 나라들의 돈이 미국 채권으로 쭉 가버리는 거죠. 이 시기가 2000년대가요. 그게 대략 한 10년 정도 쭉 가버립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보시면 이게 주식 쪽인데 원래 1970년부터 거의 50년 동안 언제나 외국인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보다 미국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이 더 많았어요, 언제나. 근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서두에 저희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밸류의 부담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그 워닝을 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2000년대 이머징이 이렇게 10년을 가서 미국의 적정 채권 가격 올렸다. 내지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금리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중립금리가 내려간 거. 이게 2000년대 모습인데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어떤 자금 쏠림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정리해서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어쨌든 뭐 마냥 좋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모든 게 마냥 좋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예를 들어 왼쪽 보시게 되면 미국 기업들은 지금도 이자 비용이 낮은 상태지만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으로의 한 2, 3년간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마저도 결국에 언젠가는 그들도 뭐 무너지는 약해지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대략 생각해 보면은 이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막대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각각의 연도를 표시한 거고요. 파란색 막대가 작년 10월 말에 조사한 하이힐드 채권 만기 도래 스케줄입니다. 회색 막대는 최근에 조사한 하이힐드 만기 도래 스케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좀 드는 생각이 어쨌든 롤오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려와 있죠, 막대가. 그리고 올해 돌아왔던 이 만기 도래가 대략 한 500억 불 정도, 내년에 돌아오는 게 한 4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 기업들이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이.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 기업들 쪽에서 큰 부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언젠간 이게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그게 대략 28년, 그래서 27말, 28초 요때쯤이 조금 뭐 리스키한 국면이 올 수는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차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결국 뭐 제가 말씀드린 시대 정신 뭐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차트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속지 말자. 뭘 속지 말자는 거냐면은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이 미국의 고용시장입니다. 구인 공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번 달에 사람 몇 명 뽑아요 라고 올린 구인 공고가 되고요. 파란색이 미국의 실질 GDP입니다. 이게 제가 경제 담당이니까 실질 GDP로 가져왔는데 S&P를 그려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 차트를 요렇게 2000년부터 딱 끊어보면 어떤 이제 결론이 나게 되냐면은 사실 차트로는 S&P가 더 와닿을 것 같긴 한데요. 뭐냐면은 파란색과 주황색은 대체로 같이 움직였다. 그런데 최근 한 2년간 정도에서 주황색인 구인 공고는 쭉 빠졌는데 S&P랑 미국 주가는 S&P랑 미국 GDP는 올랐다. 그럼 둘 중에 누가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다. 조만간에 파란색이 빠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이후로 그림이 이제 그게 맞는데요. 이 차트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그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자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구인 공고라는 건 늘 어떤 일종의 그 상단과 하단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어떤 채널 안에서. 그리고 GDP라든가 S&P는 우상향하는 채널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같이 비교한다 쳐도요, 쳤을 때 이 주황색 선의 지금 구인 공고 미국 고용 시장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 맞는데, 둔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상단 정도 지금 친 이 정도거든요. 그럼 얘가 주황색이 쭉쭉쭉 밀고 내려가서 대략 한 3, 4년 뒤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리세션은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고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 그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약간 뭐 어펜딕스 차원에서 제가 어펜딕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좀 첫 타임이 좀 빨리 끝나서 제가 좀 빨리 시작을 했는데요. 그 결론의 요지는 다시 한번 결론 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드린 말씀은 대략 2, 3년 정도 텀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는 전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돈을 풀어낼 방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채권 사서 이제 할인율을 쭉쭉 빼는 어떤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적자를 내서 그걸 이제 할인율 약간 높은 상태에서 걸쳐놓은 상태에서 불린다. 그것이 돈의 흐름이 그걸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생산성 혁신으로 인해서 중립금리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여지, 그런 면으로 해서 미국 혼자 단독만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자금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27말 28초 그때는 미국도 조금 뭐 위험할 수는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예정대로는 아마 2시 40분까지일 텐데, 요 다음에 하시는 전략 김병현 이사님이 뭐 40분 다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